자,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 이렇게 딱 보시면 뭐 반야심경 요만큼 280자, 270자, 270자, 280자. 왜 280자죠? 제목이 들어가면 제목이 10자잖아요. 그래서 본문과 제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야심경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대한 거는 6종류. 그리고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00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600권으로 된 반야경 중에서 가장 핵심만 추렸다 그래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경의 심장과 같은 경전, 핵심의 경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암호 같은 겁니다. 600권을 뭐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놓은 거고, 당연히 암호같이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거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0권짜리를 다 하면 쉽고, 짧으면 당연히 어렵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거 뭐야, 흥부전을 다 읽으면 너무너무 쉬운 책이고, 흥부전을 한 줄로 줄이거나 두 줄로 줄이면 누가 들어도 어려운 책이고,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놀부는 벌을 받았다가 동생을 잘 둔 덕에 다시 구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뭐 그런 식으로 요약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각설하고 이 반야심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600권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전이 있는데, 그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걸 다 못 읽기 때문에 보상심리, 그 다음에 대체적인 걸로 해서 공식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만 암송하면 600권 대반야경과 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해서 반야심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번역한 게 총 6종류가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번역은 당나라 현장스님 번역, 구마라집 번역과 현장스님의 번역이 같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구마라집 번역이 이깁니다. 구마라집 번역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이었고, 현장 스님의 번역은 어떻게 보면 직역 비슷한 그런 번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이기는데, 희한하게도 반야심경만은 현장 스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능당금강분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구마라집 본이에요. 그런데 반야심경은 오히려 현장 스님이 이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뭐 시호, 보리유지, 법월,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건 다 안 봅니다. 이런 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좀씩 달리 했는지, 그 다음에 원본이 달랐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이제 대비해서 보는 정도고,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라집본하고 현장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의 차이가 뭐냐? 번역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집이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자재보살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렇잖아요. 관세음, 관자재, 이게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이고, 이게 구마라집 번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관음보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음, 관음은 전부 구마라집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붙은 거는 구마라집 거야. 입에 붙은 건 구마라집 거. 그리고 반야심경 할 때만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아발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발로키스테스바라. 왜 번역이
관세음으로 됐을까? 관세음이나 관자재로 됐을까? 모르지 뭐.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름을 번역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름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뭔 뜻이 있겠지. 나름 뭔 뜻이 있겠지. 그런 걸 번역하진 않잖아요. 시진핑은 시진핑인 거지 우리가 습근평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번역을 하겠어요? 가까운 것을 평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진핑을 번역해서 쓸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은 번역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인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원 발음으로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왜 이걸 번역을 해요? 아발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지. 정근을 해봐. 정근을. 관세음보살 말고 아발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혀도 안 돌아. 혀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나름 고민 끝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름을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는 옛날 사람도 정상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 자기 이름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시진핑이 왔는데 우리가 시진핑이라고 안 부르고 가까운 것을 평정하는 분 뭐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그게 난줄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럼 관세음보살이 못 알아들으면 정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근데 관세음보살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관세음보살이겠지. 그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관세음보살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고 그 번역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번역이 다른 거예요. 관세음보살 말고 광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빛광자를 써서 광세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건 이제 관세음보살. 우리에게 익숙한 건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축약 형태가 관음보살. 그래서 익숙한 거는 구마라집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익숙한 거는 이제 현장 관자재 보살. 그래서 이제 정근을 할 때 관세음 보살을 정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할 때는 관자재 보살을 하면 당연히 서로 같은 체계 안에서 하나를 지시할 때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식으로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질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이유는 사람이 방점을 어디에 두고 번역을 했느냐 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사만 하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죠. 약간의 발음 차이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번역을 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주목하느냐 본다는 데 주목하느냐 라는 이제 관점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듣는 사람들과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알아듣도록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망고 하면 망고가 인도에는 있어. 하지만 중국에는 없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는 없어. 그럼 망고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제일 쉽지. 하지만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짧게 해야 된다. 서술형도 아니고. 그랬을 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여러분 같으면 망고를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 형태나 색깔로 번역을 하면 저 같으면 를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 겉의 형태로 보면. 아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노란색에 뭐가 비슷한 건데 맛은 훨씬 더 달고 안에 씨가 큰 거가 있어.
서술이 길어지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서술을 길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서술을 길게 여기는 딱 2개의 단어만 쓴 거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듣는다. 그러니까 딱 2 단어 갖고 축약해서 네가 뭔가를 해봐 이러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맛있는 걸로만 따지면 망고하고 비견할 수 있는 과일은 뭐가 있을까? 복숭아? 복숭아나 홍시나 그 백도 말고 그죠? 황도 막 무르익은 거 하면 비슷할 것 같다. 그죠? 네. 그게 이제 망고 잘 익은 거랑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냐, 형태에 초점을 맞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식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도 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말에도 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필로소피 뭐 이러면 그거를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철학, 밝은 학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런 번역을 예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로소피라고 하면 쉬워.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돼. 이러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먼저 봉착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음사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음사로 하는 시절이고 지금은 음사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뭐 커피 이름이든지 뭐든 다 음사로 들어오는 시절이고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번역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로스안젤레스를 나성으로 번역하는 것 같은 식의 그 당시에는 그런 외국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번역을 하는 걸 아마 원칙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성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번역어가 나온 거죠. 그럼 그거 우리가 번역했겠어요?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번역 원칙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번역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일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식 번역어가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중국이 그걸 뭐 주체적으로 번역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때고 중국도 메롱이고 우리나라도 메롱인 상황이었고 일본만 근대화가 빨리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가 괜찮았어요. 근데 동아시아가 유교가 되면서 해금 정책을 써요. 해금 정책이 뭐냐면 무역 안 하고 그냥 안에서 살겠다. 농사나 지어서 우리는 안에서 살겠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유럽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이제 해양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포르투갈, 뭐 그 다음에 저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가 막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봉쇄 정책. 명나라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명나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은 또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하죠. 영국에서 와가지고 무역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너네한테 살 게 없다. 그 당시 영국은 진짜 산업혁명 끝낸 상황인데 그때라도 뭘 이렇게 좀 했었으면 뭔가가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 동아시아는 골로 가는 거고 일본만 이렇게 상황 파악 조금 해가지고 일본은 개화가 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다른 중국의 방침과 비슷하게 간 나라는 전부 골로 갔고 일본은 중국과 다르게 가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들이 뭐 득실거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장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최영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도 왜구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예 해안선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방식.
해안 쪽에 사람 잘 안 살게 하고 봉쇄하고 막 이런 방식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일본과는 나중에도 저놈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저 쌍놈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중국에 팽배했고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잘 가고 있었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아편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갔을 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고. 아편전쟁 끝났다는 게 영국군 한 3,000명한테 중국이 싹 털린 사건이 아편전쟁이거든요. 그 큰 나라가 영국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싹 털렸는데 그 뒤에 조선 사신이 갔잖아요. 조선 사신이 가서 그런 걸 이렇게 정보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더 열심히 기여해야겠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니까요. 대국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열심히 기여해야겠다. 일본은 그 당시에 그걸 벌써 파악했다는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걸 벌써 파악했고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정보를 주니까 네덜란드, 영국 이런 쪽에서 정보를 받고 파악했고 걔네는 근대화 작업에 이제 중국과는 청나라랑 손절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저쪽은 안 되겠다. 이렇게 붙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깜깜이로 계속 가다가 같이 골로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에서 일본을 왕따시켜요. 그래서 일본은 독자적인 문화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샘물 핸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중국 문화권, 동아시아는 중국 문화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과 그 똘마니 국가들, 그 중국에게 영향을 받은 나라들,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일본, 뭐 이렇게 대만, 뭐 이런 거 다 그 안으로 싸잡아서 넣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문명권이 있다. 그건 중국 문명권, 그다음에 일본 문명. 우리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는 없고. 그러니까 일본을 독자 문명권으로 걔네는 인지를 해요. 우리 역사하고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명나라 때부터 이 왜구들이 창궐 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손절하거든요. 일본을 왕따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왕따가 되고 싶어서 왕따가 된 게 아니고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하고 그다음에 자기 홀로 서기를 하려고 홀로 서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왜구하다가 저런 쌍놈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이제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황제 비슷하게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게 무슨 놈 저런 나라가 뭔 황제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고대하고 중세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근세 인식들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골로 가고 있었던 거죠. 좀 많이 슬픈 근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구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네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 방식으로 번역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고, 그 번역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기네식으로 변화시켜서 유통되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유통되는 게 뭐 카레, 카스테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변형된 것들이죠. 우리 지금도 카레 하면 인도 카레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일본 카레가 떠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번역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뭐 잔재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그러니까 서구적인 거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어의 잔재들이 남는 거고 일본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니까 중국식 사고들이 당연히 잔재로 남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번역할 때 원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가 있는 거면 지금 현대적인 거면 일본적인 걸 가지고 번역하는 게 편합니다. 알딸딸한 단어,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단어 하나 찾아내는 게? 야, 그게 정당하냐?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하면 그게 정당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럼 네가 그런 단어를 한자 단어를 한번 만들어내봐. 그거 무진장 머리 아픕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참고해서 번역,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한번 번역된 거, 이런 걸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원서에서 번역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양쪽을 다 보면서 번역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불교가 들어오던 시절에는 우리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 대부분 번역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죠. 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관세음 보살은 아무튼 구마라집 번역이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현장 번역이고, 이런 식의 두 가지 번역 체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행하는 바탕에 이게 교정, 어떻게 보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의식 속에, 하나의 불교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하나의 불교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근은 이걸로 하고, 어떤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관음전, 관음보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이 축약을 쓰는 거고, 이 축약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근할 때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반야신경 할 때는 이걸 하고, 뭐 여러 개가 막 섞어 쓰는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번역의 시기나 안 그런 문화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더라.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정상적이면 저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데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관음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어요. 번역의 용례에는 관음도 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음은 보편적인 건 아니고, 관세음이 관음이 되는 게 저 세자가 당태종 이세민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세민이 너무 흔한 글씨를 쓰는 바람에 당고조 이연, 당태종 이세민, 예전에는 임금의 이름을 범할 수가 없어요. 피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조선시대 임금은 왜 한자를 쓰느냐. 한자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글자를 쓰면 그 글자들을 다 앞에서 썼던 글자들을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이 되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구하고 동아시아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에서는 이름을 따서 짓는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이름을 피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면 서구 사람들은 이름을 따서 짓는 거죠. 뭐 알렉산더야. 그러면 알렉산더 2세, 3세, 4세, 5세, 6세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어디 어른 이름을 갖다가 뭐 장난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 이름하고 어디 갖다 붙여?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고쳐야 되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몰라서 이름을 지었는데, 내 자식 이름이라고 그냥 지었는데 친척 어른들 이름이나 그 윗대 어른들 중에서 같은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 밑에 놈이 무조건 바꾸는 게 우리의 전통 문화죠. 무조건 바꿔야죠. 무조건 바꿔야죠. 그리고 저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 뭐가 나오냐면, 뭐 이름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제가 컴플레인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한 가지는 무조건 받아주죠. 할아버지 이름하고 글자가 같아요. 뭐 발음이 같아요. 이런 무조건 바꿔줘. 그거는 뭐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런 거는 뭐 무조건.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정서에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발음이 어때요? 뭐 뜻이 어때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읽어서 네가 좋아하는 발음으로 맞춰줄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줄 수가 없고, 하지만 그거 하나는 뭐 100%
피휘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민이 참 왕 안 될 만한 이름을 썼죠.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너무 흔한 이름. 조선시대 임금은 한 글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한 글자도 우리 같은 사람도 못 읽습니다. 저게 무슨 글자인지 못 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자를 씁니다. 왕이 계승 서열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글자를 쓰고 진짜 어려운 글자를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고칠 일이 적지. 이름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역사서 이런 것도 다 파냅니다. 다 수정 들어갑니다. 모든 그 글자들을 전체에서 싹 파내야 돼요. 그 짓을 어느 세월에 할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글자. 옥편에 있기는 있지만 도대체 저 글자를 언제 봤을까 싶은 그런 글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글자들을 씁니다. 그럼 위험률이 줄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는 무진장 바꿨다는 얘기예요. 무진장. 이걸 안 바꾸면 좋은 점도 있는데 자기가 바꾸면 될 건데 황제가 자기 이름을 개명하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황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기분 문제지.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 글자가 엉뚱한 글자가 나올 때 저게 피휘 글자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무왕 번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나 이런 데는 문호왕 이렇게 나옵니다. 무자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딴 사람 이름하고 또 걸려요. 고려시대 때 왕 이름하고 또 걸려. 그래서 그거를 문호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름이냐 이런 것들도 다 찾아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민 때문에 축약이 유행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실제로 관음이라고 하는 형태도 존재는 하는데 그건 굉장히 미소했고 그게 지금같이 우리식으로 유행하는 데는 이세민의 세자를 피하기 위해서 관음이 유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짧은 게 간편해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짧은 게 간편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있죠. 아라한도 나한으로 보통 많이 쓰고 그게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붓다가 불로다가 축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중앙아시아 언어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번역어로서의 붓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짧아서 이겼다. 짧아서 이겼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단어들이 이깁니다. 말을 축약하든 어쩌든 지금은 짧은 것 플러스 재밌는 말들이 이겨. 똑같은 거라도 재밌는 게 이겨. 그리고 예전에는 다 짧은 게 이겨요. 짧은 게 사용하기도 편고 기록할 때 엄청 유리합니다. 기록할 때. 기록에 있어서 붓으로 종이에다 써서 기록하는 시절에는 짧은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돈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그래서 관음으로 축자되는 거에는 이세민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만 하더라도 세 가지 관음, 관세음, 관자재 이 세 가지를 현재 쓰고 있다. 그런 식의 이러한 번역 차이들로 인해서 여러 개의 판본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승리하는 거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썼던 이 부분에서만 현장이 승리했다. 그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열자예요. 현장은 번역 중심이 아니고 음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원어를 그냥 사용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하는 위대하다, 빠르다, 깊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인도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구마라집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대라고 썼습니다.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라고 썼습니다. 대라고 썼고 그 다음에 반야라고 하는 거는
저걸 지혜라고 하는데 일반 지혜하고는 달라요.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혜롭다, 슬기롭다, 동아시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본질적 지혜는 아니에요. 그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어떠한 본질적 지혜를 이제 인도 사람들은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공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지혜하고는 달라요. 근데 구마라집 때는 이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음사를 하면 로스안젤레스를 LA라고 그건 축약이죠. 로스안젤레스 앞대가리를 따서 LA로 축약한 거고 그걸 나성으로 번역하는 거는 로스안젤레스나 LA가 너무 생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게 생경한 사람들에게는 나성이 나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류는 중국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중국의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도 너무 생경한 거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억지로 비슷한 걸로 번역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고를 모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뭔가 억지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바냐는 해로 번역합니다. 이 구마라집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 그 다음에 바라밀다라고 하는 건 건너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번역해요. 도.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아니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경 아니면 마하바냐 바라밀 경 이러면 대해도경 이렇게 그냥 써버린다니까요. 대해도경 이렇게. 그래서 번역 원칙을 알 수 있는 거죠. 구마라집은 최대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식으로 번역을 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커피를 커피라고 하면 쉬운데 커피를 서양차 콩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봐. 그러면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커피 문화가 익숙하고 난 뒤에는 커피는 그냥 커피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술을 먹는 문화가 있고 차를 먹는 문화가 있어요. 차를 먹는 문화. 그게 종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문화는 대부분 상태가 메롱이 되고 차를 먹는 문화가 고등해집니다. 그런 거 아세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동아시아에서는 불교는 차를 먹는 문화고 왜냐하면 술을 금지식으로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스님들이 술을 다 먹느냐? 아니, 먹는 놈도 있지. 하지만 대놓고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금지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요. 유교는 술을 먹는 문화잖아. 우리 동아시아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야. 술 전통의 종교. 그게 이제 유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못 먹으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짜증나거든. 저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끝도 없이 합니다. 그냥 상또라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자기네들은 서로 또라이기니까 대화가 돼. 근데 안 먹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은 도대체 사람인가 싶은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네는 수치도 없어. 수치심도 없어.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마 술 먹는 사람들이 자기네 걸 동영상을 하나 찍어 놓고 나중에 술 깼을 때 한번 보면 야, 이게 술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식의 술이라고 하는 걸 용납하고 어느 정도 술 문화를 용납하고 또 이게 대인관계랑 관련해서 굉장한 영향력으로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이 술 문화가.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에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게 주폭이라고 하는 거죠. 술 먹고 이제 폭력. 전에는 술 먹으면 좀 더 봐줘야 된다 이러는데 술 먹으면 사실 더 위험한 거죠. 그게 가중해 하는 게 맞죠. 오히려. 가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식 문화 전통이 내려오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소모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는 다 없어지고 제정신 아닌 것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나라가 골로 가죠. 그게 동아시아가 골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술 문화. 술 문화. 그리고 불교가 있을 때는 차 문화 중심이거든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번성했을 때 그게 다방입니다. 차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커피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커피집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피를 최근까지는 그냥 마시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피집에 가보면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2시간 있다가 커피 한 잔 더 먹고 또 2시간. 왜? 그냥 미안하니까 한 잔 더 시키는 거야. 아니 그게 현실이잖아요. 당나라 때도 그랬어요. 당나라 때 다방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그냥 삶아 먹어요. 이렇게 울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솥에다 넣고 삶아요. 그래서 국자로 해가지고 떠먹어요. 국자로 떠먹으면서 그게 2시간, 3시간 동안 이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맨정신으로 이바구를 하면 상태 안 좋은 수다도 많이 나오지만 상태 좋은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야. 그게 고려 때까지 그나마 동아시아가 문화가 잘 나갔던 거예요. 그거 너무 불교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유럽도 똑같았어. 유럽도 2가지 종교 전통이 있어요. 개신교는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주교는 술 전통입니다. 그게 미사주 이런 거였고 그래서 유럽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걔네는 미사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관용적으로 하고 한 잔 한 잔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교인으로만 따지면 목사 쪽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고 왜냐하면 그건 자기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전부 가맹점, 그러니까 직영 체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상명하복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홀짝홀짝 뒤에서 남은 것도 홀짝, 남은 거 홀짝 이러다가 이제 점점점 가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술을 막 먹었다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그 이중 구조거든요. 직영 체제도 있고 가맹점 체제도 있고 가맹점들이 대부분 속 편합니다. 목사는 전부 가맹점 체제잖아요. 직영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속 편한 거고. 그래서 천주교에 이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중세뿐만이 아니라 근세에도 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당 자체에서 술을 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도들도 당연히 그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방이 잘 안 될 때는 술로 난방 보조를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술을 용인해 주는 문화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골로 가고 있었죠. 그게 이슬람한테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에 유럽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술을 강조하는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술을 강조하는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슬람은 어떻느냐? 이슬람은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대체 음식이 나와야죠. 불교에 차가 만들어졌다면, 대체 음식으로서 차가 들어왔다면 차는 불교권은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지 뭐 불교가 차를 만들어냈겠어? 하지만 차를 발전시켰죠. 왜? 맨정신으로 사람이 떠들어야 되니까. 뭔가 홀짝홀짝 하면서 떠드는 상황에서 차 문화가 발전시킨 게 불교고, 차 문화를 대중화시킨 건 100% 불교고, 이슬람에서는 그런 음식을 뭘로 썼을까? 이슬람 사람들은 과묵했겠어요? 떠들고 있었겠죠. 뭘 마시면서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커피예요. 그게 커피예요. 커피는 그럼 이슬람에서 시작했느냐? 아니죠. 당연히 에티오피아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 거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시작될 때 보면 그걸 힘나는 약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노동하고 이런 거 할 때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까 제가 차를 삶아 먹었다고 하듯이 커피도 빻아가지고 삶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힘이 나죠. 커피가 각성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노동할 때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미 쪽에서는 그게 이제 초콜릿이 되는 거고, 카카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약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막걸리지. 우리는 막걸리 먹고 힘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이상해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커피가 거기 봐봐.
이티오피아에서 그 아라비아해 조금만 이렇게 싹 넘어가면 예멘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옵니다.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커피가 대중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라비카라고 하는 커피죠. 그리고 걔네는 말로 자꾸 떠들다 보니까 문화가 저쪽 술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애들보다 문화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술 먹고 계속 미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하고 아니 그게 문화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살살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게 커피가 되는 거죠. 유럽 커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약같이 마치 그 에스프레소 이제 홀짝홀짝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럽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게 술 먹어가지고 노동 생산력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술을 이제 잘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밀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 천주교도 자꾸 신부들이 꽐라가 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가 들어갔을 때 악마의 음료라고 그렇게 불렸었어요. 이슬람에서 커피가 발전하는 거는 철야기도 해야 되니까. 이슬람의 철야기도, 이슬람의 기도가 또 빡시거든요. 근데 철야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불교도 선불교에서 차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날을 새고 참선한다. 이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참선의 다른 이름이 잠선인데 이게 자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앉아가지고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마시고 쉐리 차를 마셔가지고 각성시켜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차문화가 선하고 연결시켜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생각해보면 뻔한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잠에 이제 막 쏟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커피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를 한 컵 들이킨다고 생각해봐. 아메리카노 한 컵만큼을 들이킨다고 생각해봐. 철야 되겠지? 철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한 10잔 때려 마시는 거랑 똑같은데 에스프레소 한 컵 딱 먹으면 그럼 철야 되겠죠?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날 새려고 마시는 거라니까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시면 당연히 각성 효과가 나오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각성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슬람에서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유럽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커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차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차는 첫 맛은 다 찝쭈구리한 거고 한참 먹어봐야 어느 정도 맛이 나는 거고 커피는 첫 맛이 제일 강하죠. 향부터가 확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뭐 들어가든지 그러면 아우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이렇게 찻집에 들어갔을 때 어우 차 향이 참 좋네. 그건 없거든. 완전히 다르죠. 커피집은 지나가다가도 아유 비 오거나 이럴 때 커피집 밖으로 향이 나오면 야 이거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찻집은 지나가다가 빨리 지나가지요. 아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피집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로스팅을 할 때 그 냄새가 밖으로 빠지게 한다는 게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을 이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제가 딱 두 가지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커피하고 라면이에요. 그게 춥고 비 올 때 다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진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돼요. 희한하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야. 한국 사람이면 거의 다 동의할 만할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가서도 신라면을 퍼먹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커피를 유행을 시키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금방 이제 매료되기, 그 당시에만 해도 대체적인 음료가 없으니까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고, 차는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뒤입니다. 그것도 차는 제대로 못 들어갔죠, 유럽에. 그래서 홍차 좀 하다가, 영국 쪽에서 홍차 좀 하다가 끝난 거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교황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교황이 맨 처음에는 그거를 이슬람의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악마의 음료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는 악마의 음료가 아니다라고 교황 자체가 그걸 선언을 하죠. 그래서 커피를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수요가 많으니까 저것들이 이제 이슬람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죠. 빼가서 재배할까 봐, 문익점이 나타날까 봐. 문익점이 나타나면 저게 안 되잖아. 유럽도 저 남쪽으로 가면 덥거든요. 거기 올리브 막 엄청나게 자라고 막 이런 거 가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커피 재배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자기네들은 돈이 안 되잖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그걸 못 나가게 어떻게 했을까? 볶아서 줬대. 발화가 안 되게 볶아서 줬대. 그게 로스팅이래. 그게 로스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볶아버리면 싹이 안 나잖아. 그리고 까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안 본 사람은 이게 어떤 건지 추측하기 상당히 어렵죠. 커피콩 볶인 것만 가지고 커피나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추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래. 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 사막에서 뭐가 제대로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계속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유행시킨 게 커피하고 아라비아 숫자거든.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고 커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디오피아에서 나왔는데 아라비카라고 하는 이유도 얘네가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퍼뜨려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아라비카인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유럽에 커피가 들어가고 난 뒤에 유럽 문화가 술 중심에서 커피 중심으로 바뀌면서 얘네 문화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유럽이 지금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보면 해금령을 내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차 문화에서 술 문화로 바꾸면서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 걔네는 술 문화에서 차 문화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걔네가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르네상스가 왜 유럽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커피 계속 안 마시고 있었는데 아니 그 술 안 마시고 있었는데 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안 됐습니까? 걔네는 땅이 척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야. 그리고 만약에 동아시아도 계속 차 문화가 중심이었다면 사실은 발전력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너무 시간 낭비를 그쪽으로 다 하는 거지, 사람이. 예전 사람들이 기껏해야 50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 양반들이 계속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어요. 일주일에 5일을 술 먹으면서 밤에서 그거 이상한 짓이나 했었고 뭐 그래갖고 술 먹어서 잘못한 거래 뭐 이러면서 또 넘기고 또 다음날 또 먹고 이런 생각을 해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 걔네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식으로 몇백 년 가니까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편 이전에 술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편도 없지. 왜 중국에는 아편이 그렇게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아편이 안 퍼졌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나라는 더 거지 같아서 아편 살 돈도 없었어요. 또 팔릴 만한 데 갖다 판다. 걔네도 다 뭔가가 있어. 얘네는 아편 살 돈도 없는 걸뱅이들이야. 그래서 아편이 조선에는 아편이 안 퍼져. 중국은 아편이 퍼져. 조선에는 아편이 안 들어. 참 너무 이게 슬프고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술 문화냐 사실은 차 문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고등한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고등한 문화. 그리고 나는 술 먹으면서 수행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교에서도 신유교 그러니까 성리학 조선의 국시였던 성리학 같은 거는 수양론이 중심이거든요. 위기지약이라고 위민지약보다 위기지약이에요. 위민지약은 백성들을 위한 학문 이거는 별게 없다는 거예요. 퇴계처럼 자기를 스스로 수양할 수 있는 학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면 수양이 되나?
아무리 수행력이 높고 뭐 이런 사람도 술 먹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잘 못 이기던데. 네, 잘 못 이기던데. 그게 결국 이율배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이 불교 번역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승려니까 술을 안 먹고 뭔가를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들이 이식해오면 문화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불교 전파 순서가 삼국의 고대국가 정립 순서, 율령반포의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문화력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마라즙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번역,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 번역,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불교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식의 번역을 오류가 있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0년 뒤거든요. 구마라즙보다 한 300년 뒤 정도 사람이니까 300년도 더 넘어요. 구마라즙이 300년대 사람이고 현장은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장은 그냥 음사를 해도 알아듣는 거죠. 마치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음사를 하면 잘 못 알아들었었기 때문에 뭐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으로 번역해도 나성도 그게 유행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행가에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건 뭐냐면 대중의 설득력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의 세대는 그냥 음사하는 시절이죠. 그만큼 국경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에 영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니는 간판에 봤을 때도 영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간판들이 흔히 있는 게 그만큼 그런 층들이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도 충분히 알고 들어온다. 간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알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모르는 말을 쓰지는 않겠지. 우리가 아랍어를 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랍어는 그 정도의 역량이 없지. 우리에게는 아랍어로 써놓으면 저게 뭐 파는 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영어로 써도 애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안 살 만한 물건을 그 집에서 팔고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오면 되는 거야. 그 간판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네는 오지 마.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안 앉아 있지. 저건 어른들 물건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는 번역 기준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번역 기준이.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는 음사 중심으로 갈 수 있었던 충분한 배경이 있었던 거고, 구마라즙은 그 배경이 없었을 때니까 번역 중심으로 갔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구마라즙 번역들을 사람들이 더 그 당시에도 선호했고, 뒤에까지도 아무리 음사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말이 편한 거예요. 자기네 말이 편하다고. 그 말이 있어요.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보다 뭐 한문을 훨씬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김용옥 선생이 난 그 말을 굉장히 제가 듣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번역된 책이 한문으로 된 책보다 빨리 봅니다. 아무리 언어에 능해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면 달라. 그런데 배운 언어면 그 언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친밀성을. 우리 선생님은 대만에서 유학했는데 그분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나는 한문을 더 빨리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 김옥 선생 말이 내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갔으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커서 가서 배운 언어면, 그러니까 익숙하게 어렸을 때 겸임된 언어면 상황이 달라. 하지만 배운 언어면 먼저 선행됐던 언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김용옥 선생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대에는 음사가 또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구마라즙 번역이 먹히는 건 뭐냐면 이쪽이 외연이 더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외연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반야신경만은 현장 거를 쓰느냐? 그것은 구조적인데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한 번역, 깔쌈한 번역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나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올해 내도록 하든지, 뭐 내년까지 하든지, 뭐 또. 오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반야신경도 못 끝내고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반야신경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제목이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10자입니다. 10자. 그래서 마하는 위대하다, 깊다, 빠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근데 단순 지혜가 아니고 이제 공을 이해하는 지혜. 이게 좀 헷갈립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해드릴 거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건너간다. 바라밀다는 건너간다. 심은 뭐 마음 심자니까 우리가 저건 아는 글자고, 경은 경이지 뭐. 경이 뭐냐면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고, 그건 불변,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단한 책이고, 그 밑에 이제 현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 논 이렇게.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마하 띄고 바냐 띄고 바라밀타 띄고 심 띄고 경. 경은 성인의 말씀, 그래서 불변, 불변적 요소를 내포하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사람들이 쓴 거는 논. 그 밑에 사람이 더 이제 찌리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면 뭐 소, 뭐 별기, 그러니까 주석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서 중에서 이거는 참 기준이 될 만한 것 같다. 그러면 논서라는 표현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찌리한 용어들은 경론 밑에 뭐 찌리한 용어들은 많습니다. 소도 있고 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현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책들마다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제 추려져서 이건 대표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탑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의 3층 석탑을 모사한 많은 탑들이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는 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탑이 우리나라에 한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신라 3층 석탑에 비슷한 탑이 한 100개 돼.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격에 해당하는 거를 보물로 놓죠. 보물로 놓죠. 보물은 한 개가 아닙니다. 보물은 여러 개가 지정이 되죠.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그 다음에 인류적인 아주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야 라고 하면 그걸 보물로 지정을 하죠. 그리고 그 보물 중에서도 최고 대표급을 선택을 하면 국보입니다. 네, 국보. 국보, 보물, 뭐 지방 유형 문화재, 뭐 그 다음에 일반 문화재들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이 있나요? 우리나라 책 중에는 경전이 있나요?
마뜩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성인이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뭐 이제 나중에 저기 뭐 국뽕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국뽕 아십니까? 국수주의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희록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단고기가 어떻다는 둥, 뭐 옛날에는 뭐 중국도 다 뭐 우리나라였다는 둥, 뭐 바이카로까지 뭐 우리 조상들이 지배를 했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가짜로 만든 책들 중에 뭐가 있냐면 천부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80일자로 된 천부경 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최고급. 그 다음에 성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이 쓰는 책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적합한 분이 없습니다. 성인이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무슨 경전이 있을까요? 무슨 경이 있을까? 중국에 성인하면 누가 있을까요? 공자가 있겠죠.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손을 댄 책들이 이제 삼경이라고 하죠. 사서삼경 들어보셨잖아요. 사서삼경을 합쳐서 칠서라고 그러거든요.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 다음에 삼경이 시경, 그 다음에 역경, 서경. 이렇게. 그리고 공자가 직접 찬술한 춘추는 경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자체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뒤에 성인이라는 부분이 약간 추중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대의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분이 아니어서 공자의 직접 찬술은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은 역경이 주역이거든요. 주역. 그러니까 시경은 그 당시에 가사, 노래 가사, 노래집입니다. 노래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 이러면 사람들이 뭐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런 시가 생각나는데 이게 그 시 아니에요. 원래 시라고 하는 거는 유행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 행사에서 쓰는 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8일무를 춘다거나 아니면 뭐 종묘 제례악을 한다거나 이런 노래. 이게 재미없는 노래. 재미없는 노래. 까놓고 얘기해서 재미없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재밌는 거였었지만 뭐 오페라 같은 거 이렇게 보러 가면 아는 분은 재밌지만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가면 재미가 없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CG로 해가지고 막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두드려 부시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재미가 있는 거지. 지금 시절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떴었던 어떻게 보면 햄릿 같은 것도 섹스피어 같은 것도 요즘 기준에서 보면 재미가 없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거 누가 선택해서 그걸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러한 음악들은 그거는 처음부터 약간 재미가 없어요. 애국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국가가 유행가처럼 이렇게 따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약간 장중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노래를 지어도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행가인데도 휴대로 내려가면서 재미가 없어진 것도 있고 국가적인 노래라고 하는 거는 애국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전식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노래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거를 작사를 했었대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저런 것도 노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 착취 어떻게 보면 착취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열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었어.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든 그게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지. 너네가 갖다 셀이 박아서 만들 수 있어. 뭐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향촌 뭐 두레 뭐 이런 거 향약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길도
마을 사람들이 가서 삽으로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기억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새마을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거지. 그건 국가가 해야 돼요. 도로를 닦는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임금을 주고 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가가 너나 그 안 좋았잖아, 형편이.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나서서, 그건 진짜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 얘기를 해봅시다. 공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은 당대부터 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뭐 경이라는 표현들이 붙을 수 있지만, 공자 같은 경우는 당대에 뜨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찬술한 춘추라는 책은 경이 오히려 경에서 이름이 빠졌고, 시경, 서경, 역경, 이건 아예 경으로 붙어 있잖아요. 춘추는 뒤에 춘추, 경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시경, 서경, 역경은 이제 노래, 그 다음에 이건 역사, 과거의 역사. 이거 공자가 다 손댄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정비한. 그래서 시경 아까 얘기했을 때 저런 국가적인 것들은, 국가적인 노래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지만 그게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풍화송이라고 시경이 이제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노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노래들은 인기 있고 이런 건 유행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행가가 제일 좋죠. 유행이 잘 됐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시경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노래가 경에 들어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그게 그 노래죠. 어떤 여자가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너무 많다를 한탄하는 노래. 근데 그게 참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한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밤에 바람을 피러 나갔다가 새벽녘에 싹 모르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풀잎에 이슬이 많으니까, 이제 한복 계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옷이 치렁치렁해서 이 재단, 바지탄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물이 묻는 거죠, 이슬이.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안 돼. 내가 바람 피고 왔는데 자꾸 CC 카메라에 찍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한탄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러 다니면서 CC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그걸 노래로 짓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하면서 본다. 안 보면 그런 드라마를 안 만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 보니까. 왜? 인간의 정서라는 게 거기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람 피는 노래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전 이러니까 여기에 305편이 이제 시가 있는데, 경하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다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노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원래 음악 악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악보를 옛날에는 적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후대에는 있습니다. 정간보라 그래가지고 그 악보를 적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콩나물 대가리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그 굉장한 이게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식문화라고, 정확한 말은 신식문화라고. 옛날에 음악을 기록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기록할 거야? 그래서 후대에는 정간보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나오지만 옛날에 기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사집이고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건 이런 노래야, 이런 노래야. 그래서 공자도 이제 검은고를 배울 때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재밌어서 거기 막 취했다. 이게 이런 노래를 배웠다는 거지. 단순히 검은고 자체를 배운 건 아닐 거예요. 악기가 아니고 이제 그 같이 노래까지 그냥 막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먹을 것도 고기.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 맛을 잃었다 이러면 다이어트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기 반찬은 되게 좋은 거거든. 이게 노래 가사예요. 가사집. 그리고 곡은 사라지게 된 거고. 공자도 저거는 결국 제대로, 공자는 뭐 다 익혔겠죠. 305편 자기가 정리를 했으니까 다 익히고 이거는 굉장한 거야. 이렇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시 300편 사무사라, 그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시 300편 305편인데 그냥 축약해서 300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에 사땜이 없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고상한 것만 있느냐? 아니야. 아까 같이 그런 이 저속한 유행가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이걸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거든요. 뻐꾸기 날리는 거. 서로 뻐꾸기 날리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삿됨이 없다. 그걸 인간의 어떻게 본성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긍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자체. 아니, 그게 뭐 정당한 건데 그게 무슨 그게 아니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뻐꾸기 날리는 게 뭐 그 대단할 게 있느냐. 하머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하머 득동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머 스님이 이제 불교로 전향할 때 원래 그 양반이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맹자 책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동물들이 비명소리에 죽는 거를 보고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군자는 푸족간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도살장을 멀리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머 스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걸 멀리할 게 아니고 불교처럼 아예 그냥 육식을 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죽을 일도 없잖아. 이러면서 이 양반이 불교로 전향한다는 거거든요. 성균관 유생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머득통이라고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조선 전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선 초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양반이 잘못 본 거예요. 두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적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는 금욕적인 배경을 가지는 거고,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한 거,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가지고 유희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건 필요해서 먹는 거야. 하지만 저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욕망을 다 부정해서 이걸 끊어야겠어가 아니고, 유교는 그래서 인욕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유교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개념들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머 스님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이 사람은 불교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경, 서경은 중국 전통적인 역사서입니다. 그거를 공자가 손을 대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책 하면 옛날에는 역사책이에요. 책. 지금은 책 하면 뭐 다양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책. 시경은 노래집. 노래집. 그런데 곡은 사라졌기 때문에, 곡은 전달이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사만 남은 거죠. 가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노래책이 남았는데, 옛날 노래책이 남았는데 우리가 악보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가사만 있는 거죠. 가사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남아있죠. 역은 이제 점서, 주나라 때 이제 점보는 하나라 때 점보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때 점보는 책이 있죠. 그걸 연산귀장이라고 하는 거고, 주나라 때 점보는 책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고, 점서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시절이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과학서예요. 과학서. 점이 과학일 때도 있습니다. 침대만 가구가 아닌 게 아니고 점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시황이 분석행위를 단행했을 때 의학, 농업서적 이런 것들은 다 놔뒀거든요. 모든 책을 채운 게 아니에요. 사상서를 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점책은 과학서로 분류됐기 때문에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춘추라고, 자기가 직접 쓴 노나라 역사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거는 봄, 가을, 농사 지을 때는 봄하고 가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봄, 가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역사라는 의미가 있고, 개인으로 들어오면 춘추는 연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개인의 역사지. 국가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책을 당신이 썼는데 그것은 경의 위치에 못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자와 관련된 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제자들이 논의해서 썼다. 그래서 논어죠.
서로 토론해서 썼다. 그러니까 문도회의,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로 이제 제사 지내면서 문도회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아유 우리 선생님 뭐 추모문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너 뭔 얘기 들었냐? 너 뭔 얘기 들었냐? 이제 서로 이제 큰 제자들이 한두 마디씩 툭툭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책이 논어. 논어. 그래서 그거는 공자가 손댄 책이 아니고 공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아이러니하지. 춘추는 공자가 뭐 특별히 많이 등장할 일이 없죠. 뭔 등장을 하겠어 역사책에 자기가. 내가 역사책을 쓰면 내가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조선 불교사를 써. 안 그러면 뭐 고려 불교사를 써. 내가 등장할 일이 뭐 있어? 나는 어디에 등장하지? 책 깝닥에 등장하겠지. 저자로. 저자로 등장하겠지.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근데 공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제자들이 모은 거니까. 그래서 춘추나 논어는 경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런 것도 경의 위치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의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유교가 더 뜨면서. 그래서 뭐 13경 뭐 이런 범주를 만들 때는 저런 걸 넣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요 세 개.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직접 손댄 거. 그래서 최고급. 그 다음에 논. 우리나라에는 경은 없지만 논은 있죠. 논을 쓴 사람이 이제 원효죠.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논을 쓴 사람이 이제 원효죠.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건 화쟁이 뭐냐면 쟁론을 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대립적 관계. 요즘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가 우리나라도 더 갈등이 첨예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을 조정해서 이걸 하나로 잘 아우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10가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아울러 보겠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흔히 이제 뭐 화쟁 사상 어떻고 뭐 화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범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합시다. 그런 거 잘 안 돼요. 현실에서. 어떤 이상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서로 화합을 해서 군비도 좀 축소하고 그런 거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씁시다. 좋지. 딱 생각해보면 바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돼? 안 돼. 전 세계가 만약에 군비를 좀 축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잘 해봅시다. 좋죠.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원효 같은 사람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특징이. 왜? 자기가 판단 주체가 돼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임을 안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소임을 안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안 살아본 사람들이 꼭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잖아.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데 옆에서 자기는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해? 아니 그냥 우리 전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북한하고 타협해가지고 군비를 절반씩 줄입시다. 그래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안 그러면 복지를 위해서 씁시다. 그 생각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전 국민에 있겠어요? 다 아무도 없죠.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효 같은 사람이 이상주의자라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진짜 어떤 책임을 결정해야 되는 일을 하면 저런 사람들, 이상주의자의 특징이 맡겨놓으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욕 먹어도 정치인이 낫고 교수가 어떤 정책 위반하고 그런 판단자로 들어가 버리면, 전문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제학과 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딱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망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계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응했을 때 박살이 난다는 거죠. 박살이 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건 좀 짧아도 현실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갑다, 이렇게 되는 갑다, 이렇게 되는 갑다. 근데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옳으니까,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니까. 그래갖고 밀어놓으면 그냥 죽는 거죠.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효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논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그 신문화쟁론은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서 먹어줬죠.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먹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인도는 종교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말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그건 굉장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면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별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렇게까지 먹어줄 수 있는 책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나 유럽 쪽 문화로 넘어갔으면 그건 굉장히 먹어주는 책이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저건 논이라고 격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에 대한 주석.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 책이 도대체 뭔 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용궁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대. 새로운 책이 나왔대. 근데 그게 다 막 흩어져 있대, 책이. 그거를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서 만든 사람이 대한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 들어봤습니까? 동으로 된 바루 같은 걸 들고 동발이라고 나오는데 그 바루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절에 있는 저는 좌종이에요. 좌종. 땡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부처님한테 신고하는 거거든요. 저 일반 종하고 다릅니다. 저게 부처님한테 왔습니다라고 땡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좌종이라고 하는데 저걸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렇게 땡 치고 다닌다고. 땡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안했다는 거예요. 다 크게 편안하다. 크게 편안하다. 너네는 이미 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에 대안, 사복, 원효 이렇게 아웃사이더들 집단이 있어요. 의상 스님도 인사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의상이 인사이드였으면 황룡사나 경주에 살았겠지. 왜 부석사까지 갔겠어요? 원래 인사이드 집단의 리더를 했던 사람은 자장 스님이었고, 자장 스님이 몰락하면서 또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드리고, 몰락하면서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더 중에서 조금 이제 주류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의상이고, 진짜 밖에서 이렇게 굴르는 아웃사이더, 약간 비판 세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당이 있고 여야 제야가 있잖아. 여야 제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는 원래 자장이었고, 근데 자장계가 김춘추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몰락이 되거든요. 정권 차원에서 이제 몰락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야 정도에 해당하는 게, 불교계의 야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의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화엄종이 되고 결국 주류가 되는 거죠. 주류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커져서 여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효, 사복, 대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동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완전히 제야 쪽.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판적이고 멋있어요. 왜? 이상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지는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개도 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수백 가지 할 수 있다. 왜? 종단의 소임을 안 사니까. 종단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계종으로 말하면 장관급의 이제 부장이야. 그런데 딱 임명을 시켜놓잖아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가잖아요. 나름 하려고 해보니 거미줄처럼 걸려 있음.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래서 안에도 살아보고 밖에도 살아본 사람, 인사이드도 되고 아웃사이더도 해본 사람은 발언이 그렇게 안 셉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에서만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만 평생 하다 죽으면 나중에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되게 멋있어 보여. 이 사람 개혁자고 뭐 엄청 멋있어 보여. 근데 이뤄놓은 게 없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뤄놓은 게 없지. 그래서 그 대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모든 것은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땡땡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게 땡땡 치였기 때문에 땡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땡땡이라는 말이 나와요. 좌종이 좌종. 그게 이제 삥 뜯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땡땡이. 예. 땡땡이. 그 지금도 조계종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이상한 종단 스님들이 그런 거 하죠. 이제 이런 상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게 하는 데 가가지고 뭐 목탁 쳐주고 연불하고 뭐 삥 뜯어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승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승려도 아니고 승려가 아닌 것도 아니고 무슨 이회수 선생 같이 약간 이렇게 기인 같은 사람들, 뭐 이남이 뭐 우리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걸레 스님, 중강 뭐 이런 사람들, 뭐 약간 뭐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대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금강산매경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다 맞춰서 추려서 하나로 만들어줬고, 그렇지만 그것을 강의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한테 이제 황룡사에서 의뢰를 해서 강의를 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원효 스님의 뒷담화 이야기. 원효 스님이 분황사에 살고 황룡사에는 진골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담 너머에서 보고 있었는데 백고자 법회 때 100명의 큰 스님을 쫙 모아놓고, 지금은 백고자 법회 때 무슨 뭐 한 명씩 이렇게 뭐 100일 동안 합니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쫙 이렇게 벌려 앉는 그런 식으로 백고자 법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회를 쫙 하는데, 전에 부산에서도 했었죠. 백고자 법회 그 사리친견하고 뭐 작년인가 저도 그때 백고자 법회 100에 들어갔잖아. 뭘 응이야. 뭐 요즘은 별 큰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법회를 하는데 그때 원효는 빠졌죠. 왜냐면 출신 성분이 낮으니까, 육두품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금강산매경론을 강의하려고 딱 하는데 그런 스님들한테 다 의뢰를 했는데 아무도 이걸 못 한다는 거죠. 나도 이런 경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주가가 올라갈 건데. 나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특별 초청으로 간 거잖아요. 특별 초청으로.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또 이게 뒤끝 있고 성깔 있거든. 그러니까 천마디가 그 말을 했대잖아.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안 들더니, 석가래가 이런 거잖아. 집에 석가래 이렇게 석가래 하나의 대들보를 뽑을 때는 나밖에 없다. 싸가지 바가지지. 싸가지 바가지.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일본에선 알아주고 뭔 알아줘.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뭐를 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한두 명이 관심 있는 거지. 누가 관심 있어? 태국에서 무슨 아이돌이 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국 한류가 들어가서 우리 아이돌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요, 태국에? 그냥 한번 듣고 지나는 거지? 관심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물론 조금씩 있어. 조금씩 있어.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속으면 진짜 너무 단순한 거예요. 관심 있고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배용준 같이 이렇게 한번 촥 뜨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디 몇 명이서 연구하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매니아지 그냥. 그걸 외연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뭐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저런 사람은 참 대단해. 뭐 제프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 다 대단해요. 이렇게 이 정도 급이 아니고 어디 뭐 이상한 기업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런 거는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심만 있지 몇 명이.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원효 정도는 세계로 나가면 그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사나 세계 철학사에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원효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레벨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율곡 퇴계 뭐 대단한 것 같죠? 세계 철학사, 세계 종교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윤동주, 김소월 이런 분들 막 세계 문학사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설 뭐 태백산맥 뭐 이런 거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내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수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뭐 그렇게 해서 원효가 그것도 중국에서 논의라고 격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대단하다. 근데 그 격 자체도 뭐 몰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좀 잡다한 경전입니다. 그게 만약에 중심 경전이면 우리가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겠지. 근데 금강산매경 읽어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진짜 매니아들만 읽는 책이지.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만 읽는 책.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 논.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성인이 없으니까 경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논 정도가 있고, 논 정도가 그나마 원효가 2개 해놓은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도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잡서니까 잡서는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뭐 별거 없죠. 이런 책들이야 뭐 엄청 많은 거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이라고 하는 거야. 뭐 마음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마음 심자하고 기운 기자 같이 알딸딸한 글자가 없다. 이게 마음하고 정신하고 또 다르죠. 마음, 정신, 인식, 생각 이런 게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심장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뭐 심장에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구라죠. 구라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심장을 이식하잖아. 심장이 핵심이면 이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지. 컴퓨터로 얘기하면 안에 내용이 바뀌는 거죠. 안 바뀌잖아. 그러면 심장은 핵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심장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북받치고 이럴 때 진짜 가슴이 저민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 가슴이 이렇게 애리하게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 심장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아무튼 심장이나 하단전 쪽을 선택한 게 맞고, 그러니까 창자 쪽을 선택한 게 맞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머리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에게 복장을 할 때 부처님의 불상의 생명을 부여하면서 거기다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납입할 때 보면 우리는 배에다 넣기 때문에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는 인도 간다라 쪽에서 이제 불상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사리를 모실 때 위에 정수리에다 모셔. 그럼 머리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르죠. 그럼 머리가 맞고 뭐 가슴이나 배나 이런 거는 꼭 틀린 거냐? 그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뇌과학 이제 얘기로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답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이 부분을 지금 오늘 한 거는 이 부분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부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앞쪽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차례차례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이제 핵심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포장재죠, 포장재. 그냥 포장재 잠깐 한 거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